자, 먼저 기억력 프로그램 목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뉴얼 65페이지고요. 목적을 보시면 지금 매뉴얼상에는 맨 위에 코칭 목표가 있고 그 밑에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2번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학생의 공부 패턴 중에서 기억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공부 방법을 찾아내어 바로잡는다. 기억에 도움이 되는 전략들을 소개하여 더 나은 공부 효과와 기억력을 보일수록 돕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시면 1번에 기억력은 성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 그 학습의 결과, 우리가 공부한 결과를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결국은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내가 점수를 내느냐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학생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받는 것은 그 시험에 대한 결과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시험의 결과는 문항들의 특성상 기억력이 크게 좌우를 한다. 내가 잘 내용을 저장해서 다시 그거를 꺼내서 시험 시간에 쓸 수 있어야 시험의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은 성적과 직결되는 능력이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아직까지도 몇 가지 통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기억력에 관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할수록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계속 반복하면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력이 원래 좋은 학생이 있다. 그런 학생들, 우리가 특히 어른들이 머리 좋은 아이, 머리 좋은 애가 공부도 잘해. 그렇게 좀 처음부터 능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좀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사람이 기억해내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원리가 밝혀지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한 기억 기술, 전략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같은 능력에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더 좋은 효과적인 기억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하면 더 높은 기억 능력을 보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핵심으로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력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고요.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4주 동안의 약점 극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코칭 목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효과적인 암기 전략을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리고 현재 기억 기술을 점검한다. 세 번째, 기억 기술을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주 동안에 코칭이 진행되게 되죠. 근데 그 코칭하는 시간 이외에 학생들은 스마트 러닝 스쿨을 통해서 혼자 이제 훈련하게 됩니다. 그 스마트 러닝 스쿨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의 원리와 나의 기억 습관, 그리고 기억력 훈련 모듈,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의 원리에서는 기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입 부분으로 기억력이란 기억의 종류, 기억력을 높이는 원리 등등을 이제 학생이 훈련받게 되고, 두 번째, 나의 기억 습관에서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기억력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에 있어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진단을 하게 되고, 세 번째가 이제 핵심이에요. 세 번째가 기억력 훈련 모듈이라고 해서 기억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설명회를 들으신 분은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요.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기억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고 그 각각의 단계에서 효과적인 기억 기술을 훈련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4주 동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코칭을 할 것인지 주차 큰 구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서는 기억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이 코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이 느껴야 정말 이게 필요한 거구나 나한테, 동기부여에 대해서 좀 더 몰입해서 코칭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억 기술 진단이라고 해서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억 기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기억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기억 전략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진단하는 과정을 갖고요. 세 번째,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 이용이라고 해서 코칭하는 시간 이외에 학생이 이용하게 되는 스마트 러닝 스쿨을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번째, 첫 1주차 미션을 내주고 1주차 코칭이 마무리가 됩니다. 2주차에는 1주차에 미션을 내줬던 게 있죠. 그걸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두 번째, 기억기술 진단 결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주차에 우리가 스마트 러닝 스쿨을 이용하는 걸 미션으로 내줬어요. 그 스마트 러닝 스쿨 이용한 결과를 보고 학생이 이제 체크리스트에 진단한 결과들이나 기입한 내용들을 보고 같이 내용을 나누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고요.
혹시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 사실 이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쉬운 개념들은 아니죠. 저희들한테도 그렇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는 이제 핵심 기억력 기술 중에 첫 번째로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코칭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션을 내주면서 코칭을 마무리합니다. 3주차에서는 2주차 미션을 확인하고 두 번째 핵심 기억력 기술인 장기 기억 훈련 중에서도 구조와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칭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션 내주고 3주차 마무리되고요. 4주차, 3주차의 미션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기억력 기술, 장기 기억 훈련 중에서도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배우고 코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거는 앞서 그 스마트 러닝 스쿨 안에 기억력 훈련 모듈에서도 세 개의 종류로 우리가 기억의 종류를 나눴어요.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나눴고, 여기도 보시면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 훈련이 있고 장기 기억 훈련이 같은 세 개의 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기억력을 이 세 개의 단계로 구분을 하고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어떤 연구된 원리에 따라서 연구를 통해서 인지심리나 교육심리 연구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밝혀낸 기억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고 각각의 이제 기억 기술을 배우게 된다는 점.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게 실제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에 첫 나오는 메뉴입니다. 기억의 원리라고 되어 있죠. 기억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기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기억의 종류에서도 학생들도 기억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고 그 각각의 단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 밑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장기 기억인데요.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기억력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된 내용은 내가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다시 꺼내보면 다시 꺼낼 수가 있죠. 소실되는 게 아니죠. 기억력이란 우리의 뇌 속에서도 하드디스크처럼 오랫동안 보관되는 장기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 장기기억 장치에서 그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게 기억력이다. 근데 이런 어떤 개념이나 이런 생각들은 사실 정보처리 이론이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정보처리 이론이란 뭐냐면 인지심리학자들, 교육심리학자들이 인간이 외부에서 정보가 올 때 어떤 사람,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한테 처음 유입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지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저장하고 기억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책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을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비교를 했는데요. 키보드랑 캠카메라가 있죠. 처음에 정보가 유입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시각으로도 유입이 되고 저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정보가 입력이 되죠. 여러 가지 듣고도 정보가 입력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 단계가 이제 감각 기억이에요. 감각을 통해서 정보가 유입된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단기 기억. 다른 명칭으로는 이제 워킹 메모리라고 해서 작동 기억이라고도 하는데 우선 이 감각 기억으로 정보가 들어오려면 전제 조건은 집중이에요. 만약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가 사실 정보잖아요. 소리로서.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특정 어느 분이 얘기하는 걸 내가 그 정보가 나한테 유입이 되려면 그 한 선생님한테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한 소리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죠. 만약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 정보들은, 소리 정보들은 다 유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정보가 감각기억으로 들어오려면 집중을 해야 된다. 마치 카메라에서 포커싱을 맞추듯이. 그 다음에가 이제 단기기억인데, 단기기억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컴퓨터로 비교를 하면 CPU예요. CPU란 이제 중앙처리장치를 말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정보를 입력해서 컴퓨터에다가 2 더하기 3이라고 입력을 하면 CPU에서 그거를 계산합니다. 6이라고. 내가 뭐라고 했죠? 틀렸나봐요, 계산이. 2 더하기 3이면 뭔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계산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뇌에서는 감각기억을 통해서 내가 뇌 정보가 입력이 되잖아요. 선생님이
수학에 대해서 설명해줬죠. 사고를 하게 되죠. 내가 이 일을 해보려고 고민하게 되고 생각해보는 과정. 그 과정이 컴퓨터의 CPU에 해당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러면 이 감각기억에 있던 정보들, 내가 우선 집중을 해서 정보를 캐치를 했어요. 캐치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단기 기억으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해하고 사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하고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바로 정보 유실됩니다. 기억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감각기억에서 단기 기억, 다른 말로 작동 기억, 워킹 메모리로 넘어가려면 이해를 해야 된다. 사고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이제 장기 기억이에요. 장기 기억인데, 내가 이제 정보가 유입되고 사고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해보려고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이미 내 머릿속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사전 지식,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 그 지식과 연결될 때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내가 정치 전략,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조선시대의 유교 이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게 조선시대라는 한 맥락을 가지고 연결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쉽대. 두 번째 방법은 반복.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사전 지식이 있고 그 안에 새로운 지식이 연결이 되면 그게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하나의 이제 덩어리가 돼요. 뇌 속에서 정보의 덩어리가 돼서 이제 장기 기억으로 안착이 되는 거고, 반복은 그 하나로서 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계속해서 어떤 새로 만난 사람의 직장에서 새로 만난 분의 이름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내가 장기 기억에 남잖아요. 그거는 반복해서 남는 거. 근데 단점은 오랜 시간 반복을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 사전 지식과 새로 들어온 정보들이 연결이 될 때는 좀 더 시간이 짧게 걸려요. 효율적인 면이 있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내가 장기 기억에 남는 거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가 반복을 해야 돼요. 좀 더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정리하면 새로운 정보가 유입됐을 때 감각 기억으로 가는 거는 집중해야 되고, 감각 기억에서 내가 단기 기억, 작동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려면 이해하고 사고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려면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던 사전 지식과 연결시키거나, 두 번째, 반복하거나. 이게 정보 처리 이론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정보를 집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과정이다. 아주 사실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가장 힘을 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의 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그 에빙하우스라고 자주 인용되는 분인데, 이분이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단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랑 반복해서 복습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학습 효과가 더 좋을까? 더 정확하게는 기억에 어떤 전략이 더 효과적일까라고 연구를 해봤어요. 했더니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이게 에빙하우스 이제 망각곡선이라는 유명한 이제 그래프예요. 보시면 밑에는 그 날짜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이고 위에는 기억한 양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초에 한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이만큼의 내용을 이제 기억을 했어요. 기억을 했더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쭉 이런 곡선을 따라서 망각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기울기가 잃어버린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낙차가 크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 시간 동안 이 많은 내용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초기에 많은 내용을 망각을 하고 그 다음 쭉쭉쭉 해서 모든 걸 망각하게 된다. 6일 지난 후에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한번 공부를 하고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1일이 됐을 때, 하루가 지났을 때 반복을 했어요. 반복을 했더니 이제 반복을 했으니까 기억력이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갔더니 여기서 앞에서의 그래프와 똑같이 이렇게 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기울기가, 이 낙차폭이 좀 더 완만해졌죠. 무슨 얘기냐면 1일이 지난 후에 한 번 반복을 했더니 내가 잃어버리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한 번 그냥 공부했을 때는 1일 했을 때 이만큼의 내용을 소실을 했어요. 이만큼의 내용을. 근데 한 번 반복을 했더니 그 다음 하루가 지났을 때는 이만큼만 내가 소실을 했더라. 더 나아가서 3일을 반복했더니 그 다음에는 좀 더 낙차폭이 적어지더라. 점점 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주기를 가지고 내가 복습을 했더니 내가 그 공부한 내용을 잃어버리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오래 기억할 수가 있다더라. 결국 핵심은 공부를 할 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을 해야 오래 기억을 할 수 있다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의 원리라고 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내주고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그런 것들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답해보고 그 피드백을 받는 그런 코너입니다. 여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열어서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메뉴 중에 나의 기억 습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억 습관에서는 체크리스트를 해요. 체크리스트를 학생들이 답을 해보고 학생들이 어떤 올바른 기억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태도에서 다는 살펴보지 않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제 태도라고 분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공부하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는 게 생기면 넘어가지 않고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물어보는 편이다. 자, 사실 이해와 아까도 설명을 드시면 아시겠지만 이해와 기억은 함께 움직이는 작동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를 한다는 거는 아까 장기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전 지식과 새로 유입된 정보를 연결시킬 때 그때 그게 장기적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연결시킨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새로 유입된 조선시대 유교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게 조선시대에 유행하던 어떤 정신적인 이념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이미 갖고 있던 조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조선시대 유교는 이랬고 이랬어 하면 단순하게 그걸 암기하게 되면 연결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에는 반드시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거는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꼭 이해하고 넘어간다. 여기 이제 기억에 도움이 된다는 이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시험 기간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벼락치기 하기보다는 평소에 조금씩 나누어 공부하는 편이다. 아까 에빙하우스 망각국수에서 봤죠.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실험들을 했더니 아주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오늘 공부하고 1시간 뒤에 다시 또 반복해서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간격을 두고 복습하는 게 더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아주 너무 열정적이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보다는 한번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과목도 공부했다가 좀 쉬었다가 하루 정도 이틀 지나고 간격을 두고 복습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다음 전략 부분에서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부 내용을 까먹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복습하는 편이다. 아까 동일한 비슷한 내용입니다. 복습을 해야 내가 망각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연관되어 있는 것을 떠올려 본다. 아까 사전 지식과 새로 유입된 정보를 연결시킬 때 약간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가능성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항목들이 이제 한 줄로 쭉 나오게 됩니다.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해서 백인 지식을 풍부하게 쌓는 편이다. 사전 지식과 새로 유입된 정보를 연결시키면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내가 사전 지식이 많아요. 특히 지금 공부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친구는 내가 갖고 있는 사전 지식과 새로 유입된 정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신문 등의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관심 주제에 대해서는 더 찾아보는 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뉴스나 신문 등을 많이 읽어보면 특히 어떤 과목? 사회 과목에 관련된 일반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많아지겠죠. 그런 친구들은 사회 부분에서 새로운 내용을 내가 공부했을 때 사전 지식과 새로 유입된 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마치고 나면은
아까 이제 질문지가 몇 가지 그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태도도 있고 전략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학생에게 피드백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결과지로서 스마트 러닝 스쿨에서 자, 태도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해보자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스마트 러닝 스쿨 메뉴 중에 이제 그 훈련 모듈, 직접적으로 기억력을 훈련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세 가지 그 기억의 단계 구분 중에서 감각기억 훈련 부분입니다. 감각기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감각기억으로 내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집중력 훈련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이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서 제한된 시간 동안 그림을 이제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질문이 나와요. 사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등의 색깔은? 하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내가 그림을 기억하고 있던 학생들은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그림 찾기예요. 원본 그림이 나오고 다음에 그 틀린 그림이 있는 이미지가 나오면서 이것도 제한 시간 동안 이 그림을 이제 보고 있다가 화면이 바뀝니다. 화면이 바뀌면 틀린 부분을 찾아요. 이렇게 체크하는 게 훈련이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단기기억. 단기기억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해하는 것이 장기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고 아니죠? 다시요. 단기기억에서는 내가 사고해야지만 내가 감각기억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내가 생각해야지만 단기기억으로 넘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시각기억력의 훈련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까 그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사고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에 기입을 해보는 겁니다. 시각이고 청각도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시각으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청각으로도 공부를 하죠. 청각으로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다. 나레이션 듣기라고 해서 어머니가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심부름을 시키시네요.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는 건 목록을 잘 듣고 기억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세요. 어머니가 뭐뭐 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림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드래그를 해서 내가 마늘을 들었다. 그럼 마늘 넣고 부착 넣고 그래서 이게 카트에 채우게 되면 미션이 완료가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단계 기억력 훈련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무게감을 갖는 부분인데 장기기억 훈련이에요. 장기기억 훈련 아까 어떻게 하면 장기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냐고 말씀드렸냐면 사전 지식과 새로운 정보들 연계시킬 때 그리고 반복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전 지식과 새로운 개념을 연결을 시킬 때 내가 머릿속에 수많은 내용을 공부를 하고 정보들이 있어요. 이미 갖고 있는 내용 중에 그 내용의 정보를 그냥 단순히 갖다 붙이면 그게 연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구조화라는 전략이 필요해요. 구조화란 뭐냐면 뒤에서 나오는데 앞서 두 번째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바탕화면에 컴퓨터 바탕화면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어요. 그 파일들이 내가 사진 찍고 올려놓고 음악 다운받아서 올려놓고 영화 다운받아서 올려놓고 문서 작성해서 올려놓고 그러면 바탕화면에 그 파일들이 그냥 가득 차 있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무실 가보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뇌로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식으로 내 머리라는 바탕화면에 여러 가지 파일들을 다 뿌려놨어요. 뿌려놓고 다음에 어떤 파일 하나가 필요해. 그 파일 다시 찾으려고 해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나씩 찾아야 되니까. 근데 구조화는 뭐냐면은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폴더를 만들어서 사진, 음악, 문서 나눠놓으면 그렇게 구조화를 시켜놓으면 내가 필요한 파일이 우선은 사진이에요. 그럼 사진 폴더로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면 어떤 확률적으로 100개 중에서 한 개 찾는 것보다 10개 중에 한 개 찾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사람의 머리 기억의 어떤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내가 구조화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뉴얼에도 이제 예상 질문으로 나왔는데 선생님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진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내가 동영상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내가 조선시대로 분류를 해야 될지 고려시대로 분류를 해야 될지 정치사상으로 분류해야 될지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구조화라는 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근데 그 기준은 정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정답은 내가 외우기 쉬운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면 돼요. 중요한 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내 그 정보를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머릿속에 그 정보를 어떻게 구조하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신경도 안 쓰죠,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이게 잘 보시면 이제 그 구조가 보이죠. 기준이 보여요, 잘 보면. 그래서 무한도전이랑 1박 2일이죠. 다음을 누르시면 이제 두 개의 구조로 나눠서 한번 분류를 해보죠. 이런 분류들이 잘 되면, 아까는 단순하게 내가 전체 한 그 기준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진, 동영상, 문서 이렇게 나눴어요. 거기서 더 훈련이 되면 그 하나의 폴더 안에 또 들어가요. 사진으로 들어가요. 사진 안으로 들어가서도 또 하나의 구조화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뭐 2012년, 2011년 그런 식으로 또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그 외워야 될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여러 개의 구조층을 가지고 외우면 좀 더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 러닝 스쿨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럼 2주차 이제 피드백한 다음에는 첫 번째 핵심 기술, 감각 단기 기억 훈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감각 단기 기억 훈련에서는 코칭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의 원리가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나눠져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감각 기억에서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집중하는 것이 관건이다. 집중을 해야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다. 그럼 집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학생에게 필요한 기억 전략이다. 이것도 기억 전략이라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다른 친구들이 이제 말을 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휴대폰 만지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걸 아예 휴대폰을 꺼놓는다든지, 더 좋은 건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해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뭐 친구가 이제 자주 말을 거는 친구가 있다면 좀 정중히, 너무 이제 차갑게 말 걸지 마 하면은 빈정상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공부해야 될 시간이야. 공부에 집중을 해보자꾸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단기 기억에서는 관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이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감각 기억에 있는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키 열쇠다. 그래서 이해를 하면 기존 정보와 연결이 돼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다. 새로운 내용과 사전 지식을 연결하기. 그러니까 단순히 수업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정보가 유입이 될 때 단순히 그 내용 자체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전에 고려시대에서 공부를 마쳤어요. 마쳤으면 이제 조선시대 내용에 대해 배울 때 두 개의 차이점은 뭔지,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참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방원이 어떻게 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최도 이성계가 어떻게 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그 영문글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죠. 그런 과정들이, 노력하는 과정들이 사전 지식과 내가 새로 유입되는 정보를 연결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집에서 복습을 할 때 내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책을 찾아봐도 좋고, 교과서, 지난 학년의 책을 찾아봐도 좋고, 그런 식으로 내가 사전식을 찾아보는 전략도 기억에 도움이 되는 전략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주차의 감각 단기 기억 훈련이 이제 코칭이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에 미션을 안내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2주차 미션은 지금까지 우리가 코칭한 내용이 감각 단기 기억 훈련이었죠. 지금 내가 배운 코칭 내용은 실제 공부하면서 적용해보는 것, 그것이 미션으로 안내되면 되겠습니다. 3주차입니다. 매뉴얼 71페이지에 보시면 3주차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밑에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같이 볼게요.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되는 구조와 전략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의 훈련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코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주차에서의 핵심은 두 번째 핵심 기억 기술인 구조 전략입니다. 구조 전략은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고, 우선 시작은 1주차 미션을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2주차죠. 죄송합니다. 2주차 미션을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3주차 코칭을 시작합니다. 감각 단기 기억 전략을 제대로 실천했는지, 실천하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좋아진 점은 없는지, 그리고 적용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는지, 앞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좀 피드백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핵심 기억 기술 장기 기억 훈련입니다. 구조화입니다.
앞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자, 장기기억이 왜 중요하냐면 우선은 인출을 하는 데 중요하다. 내가 장기기억에 공부한 내용을 고스란히 잘 저장을 시켜놔야 인출, 다시 꺼낸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인출을 시켜서 평가 볼 때, 시험 볼 때 체크하고 답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단기기억으로 왔던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장기기억으로 효과적으로 넘길 수 있느냐. 첫 번째 전략이 구조화 전략이다. 구조화 전략은 위기에 따라서 정보를 분류하여 저장하는 거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폴더 API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죠.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정보할 때 내 나름의 나한테 맞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폴더에 정보들을 저장하고 또 이 안에 한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많을 경우에는 다시 그 폴더 안에서 또 하나의 위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식으로 구조화를 나무가지 치듯이 쭉쭉쭉 내려가면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쉽잖아요. 이게 뭐 폴더 만드는 거 되게 쉽잖아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내가 공부하는 상황에 적용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좀 코칭을 해주세요. 사실 이런 구조화라는 전략이 사고에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상위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로 이렇게 설명은 되게 쉬워도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려면 되게 어렵다는 거 좀 염두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좀 더 이해가 돕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돼요.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되면 어드밴스 얼거나이저라고 해서 이게 내가 그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머릿속에다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조화를 해서 만들어야겠다. 구조화를 하는 동시에 사전지식, 이게 사전지식이거든요. 사전지식, 이게 여기까지는 이미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들이고 새로운 내용이 왔을 때 이거를 밑에 이렇게 하나씩 붙이면서, 근데 붙이는 이게 왜 여기 안 붙고 여기 붙느냐, 이거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게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지식이 유입될 때마다 밑에다가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기준에 따라서 탁탁 붙여나간다. 그렇게 머릿속에 저장을 하면 나중에 내가 다시 꺼낼 때 이 기준을 타고 들어가서 이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꺼낼 수 있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 3주차에서는 장기기억 훈련, 구조화에 대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까지 코칭했던 내용들을 실제 공부를 할 때, 특히 이제 복습을 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복습을 할 때 정보를 구조화해서 외우면 오랫동안 내가 기억을 가져갈 수 있다. 실제로 적용해보고 실천해보자. 코칭을 해주시고요. 자, 4주차입니다. 4주차에는 매뉴얼 72페이지에 4주차 코칭 가이드에 보면 포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되는 문제풀이 전략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의 훈련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코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주차 마지막의 핵심은 문제풀이 전략입니다. 장기 기억 중에서도 시작은 3주차에 내줬던 미션을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구조화 전략에 대해서 코칭을 했죠. 실천하면서 좋아진 점, 적용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요. 장기기억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전략, 문제풀이 전략입니다. 좀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풀이 전략. 문제는 항상 푸는데 시험 준비하려면. 자, 되뇌이기의 함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흔히도 어떻게 외우나요? 목록을 쭉 넣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목록을 쭉 넣고, 예를 들어서 뭐 have, get, make 하고 have는 가지다, make는 뭐 만들다, 뭐 계속 외웁니다. 흔히도 그렇게 외우죠. 근데 우리가 학습 그리고 기억을 연구한 결과, 우리가 일명 그걸 이제 되뇌이기라고 하는데 반복해서 머릿속으로, 거기에 함정이 있다. 이상하게 영어 단어는 하루 이틀이고 반복해서 깜지를 싸우면서 외워도 몇 달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왜 기억이 안 날까? 열심히 내가 외웠는데, 반복했는데, 시간 투자했는데 왜 그럴까? 자세히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그런 함정이 있었어요. 내가 한 줄로 영어 단어 목록을 쭉 외우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기억하려고 그거를 기억하면서 다시 써봐요. 1번은 뭐였고, 2번은 두 번째는 뭐였고, 3번째는 뭐였고 쭉 쓰죠. 그때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1번을 쓰고
왜냐면 1번은 처음에 했던 거기 때문에 사람 머리 각인이 많이 돼 있어서 1번은 바로 생각이 나요. 두 번째 쓰려고 하면 두 번째가 써지죠. 근데 그 원리, 비밀을 잘 살펴보면 두 번째가 써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1번에 있는 힌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make, have, get을 외웠어요. 그 다음에 make 쓰고 have를 쓸 수 있는 이유는 make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머릿속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make 다음에는 have라는 머릿속에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험을 볼 때, 내가 단어 시험을 볼 때는 앞에 1번에 make라는 단서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냥 make라는 뜻을 주면서 make를 써봐라 하는 경우도 있고 make를 주면서 뜻을 써봐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make, have 위아래에 있는 단서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는 그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단순히 목록을 대내는 것은 효과가 없다더라.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느냐? 문제풀이 전략이다.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과정은 결국 내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것이 놀랍게도 되뇌이는 것보다 반복하는 것보다 학습 효과가 크더라. 오랜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학습적으로는 테스트 이펙트라는 이제 명칭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내가 외울 때 반복하기보다는 단순히 목록을 쭉 반복하기보다는 노트를 반복해서 읽고 깜지도 써보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한번 풀면서 내가 문제 처음에 이제 외우지 못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틀릴 때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틀린 부분은 다시 그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문제를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것이 기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더라. 실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객관식보단 주관식. 객관식도 힌트가 있죠. 객관식은 문제는 4개 중에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그 안에 답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찍어서 맞출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내가 좀 더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관식으로 풀어보는 게 더 좋겠다. 주관식으로 내가 머릿속에 저장했던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 이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기억에 더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주차 마지막에는 코칭을 마무리합니다. 앞서서 그 전에 코칭을 마친 후 학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앞서 1주차 했던 거는 프리테스트 과정이고 우리가 코칭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4주차에 지금 실시하는 거는 포스트테스트 사후 검사입니다. 그래서 시전에 들어가면 1주차 했던 질문지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 질문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직접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변화되는 변화 양상을 관찰하고 계셨다가 대화를 통해서 스마트 러닝스쿨에 기입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인지하고 계셨다가 결과를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사후검사 후에도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은 네가 좋아졌고 이런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이제 4주차 코칭이 마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억력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내용이었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